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남들에게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지난 5년은 아내 수진이 없었다면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고난의 연속이자 축복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소심하고 매사에 걱정이 많은 편이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건너기를 포기하는 쪽이었달까? 그런 나에게 수진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최근 몇 달간 나를 괴롭히는 원인불명의 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시야가 흐릿해지고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증상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지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내 곁을 묵묵히 지켰다. 매일 정성스럽게 약을 챙겨주고 내 창백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괜찮을 거라 다독여주었다. 그녀의 그 희생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벌써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다. 아니, 맹신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거실은 고요했다. 수지는 야근이 잦은 직업이라 평소에도 내가 먼저 퇴근해 저녁을 준비하거나 혹은 그녀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아끼는 손목시계를 풀러두었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수진이 직접 골라 선물해준 시계였다. 가죽 밴드에 희미하게 베어있는 내 채취가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오늘도 몸은 좀 어때요? 약은 먹었어? 습관처럼 수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다정한 말투, 꼼꼼한 배려. 그녀가 없는 집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듯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의심 많은 성격 때문인지 가끔은 이런 행복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는 걸까?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관계의 시한폭탄처럼 불규칙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시계가 멈추면 과연 내 세상도 멈추게 될까? 창밖으로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수진이 퇴근할 시간이었다. 평소라면 벌써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도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왔어? 오늘 많이 늦었네? 그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현관 복도에서 멈춰선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를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내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섰다. 내 코끝으로 아주 낯설고 강렬한 냄새가 확 끼쳐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수진에게서 맡았던 은은한 비누 향이 아니었다. 아주 진하고 매혹적인 그러면서도 어딘가 기괴할 정도로 들큰한 향수 냄새였다. 그 향기는 마치 꽃밭이 썩어가는 듯한 눅눅하고 농짙은 꽃내음과 뒤섞여 있었다. 너무나도 낯선 그 냄새는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내 폐부 깊숙이 박혔다. 나는 순간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평소에 그녀라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을 텐데 도대체 오늘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잘 짜인 태엽시계처럼 정교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그 시계 태엽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낀 것일까? 아내의 모든 행동이 조금씩 삐걱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내의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 메시지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곤 했다. 누구야? 라고 가볍게 물으면 아내는 그저 웃으며 회사 동료인데 급한 업무야? 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묘한 긴장감이 내 심장을 쿡 찌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야근이 잦아졌다. 원래도 성실했던 아내였지만 요즘은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일주일에 3번은 넘었다. 늦은 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현관문 소리만 기다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오면 나는 늘 고생했어. 라며 그녀를 안아주려 다가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동작으로 몸을 틀어 나를 피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샤워부터 해야 할 것 같아.
차가운 욕실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한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의 아내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서려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매일 밤 혼자 알았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내 소심한 성격은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은 밤마다 자라나 내 머릿속을 온통 뒤덮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나를 멀리한다는 사실이 주는 배신감은 참기 힘들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졌고 식탁에서의 대화는 단답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내의 향기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기분, 나는 그 낯선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주말 오후 아내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나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간 가방이 바닥으로 살짝 미끄러져 떨어졌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가방을 주워 올리려다 평소 보지 못했던 옆면의 작은 지퍼 주머니가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내는 평소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라 이런 실수를 잘 하지 않는데 무언가 급하게 꺼냈던 걸까? 조심스럽게 지퍼를 닫으려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빳빳한 종이 조각 2장이 손끝에 걸렸다. 무심코 꺼내든 그것은 영화 티켓이었다. 구깃구깃해진 티켓 2장.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로 밤을 새웠던 그날, 아내는 분명 회사 워크숍이라며 외박을 했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영화 제목은 평소 아내가 좋아하지도 않던 로맨스 영화였다. 나는 텅 빈 거실에서 티켓을 쥔 채 멈춰섰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연 아내는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이 티켓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 어느덧 계절은 무겁게 가라앉아 내 마음속에 내려앉은 불신을 닮아가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고작 몇 가지 사소한 징후들로 인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주말이 되면 아내는 의례적인 행사처럼 외출 준비를 했다. 회사 동료들과 급한 업무 마무리가 있어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들이켰다. 그녀가 떠난 적막한 집안에서 나는 마치 범죄자처럼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거실 구석, 그녀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소심한 내 성격상 이런 행동은 스스로에게도 끔찍한 모멸감을 안겨주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손을 떨며 가방 안을 뒤졌다. 영수증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낯선 곳의 카페, 그리고 내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도심 외곽의 영화관 티켓까지. 도대체 누구와 이곳들을 다녀온 걸까? 매번 야근이라며 피곤한 기색을 보이던 그녀가 이런 곳에서 다른 사람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을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다. 불면증은 더 깊어졌다. 밤마다 곁에서 색색거리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피부가 내 살결에 닿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안아줄 때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그 차가운 감촉은 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그녀의 삶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따로 존재하는 걸까? 가슴이 짓눌리는 고통에 휩싸여 침대 밖으로 나왔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멍하니 앉아 수만 가지의 가설을 세웠다. 그녀가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 내가 그녀의 희생적인 모습에 속아 살고 있었다는 자괴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새벽 3시,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나의 비참한 독백을 받아주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의 의심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신발을 신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오늘은 반드시 물어봐야 했다. 어디로 가는지 그 영수증들은 무엇인지, 도대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만, 지수야, 오늘은 어디 가는지 말해줄 수 없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건 없었잖아.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신다 말고 멈칫했다. 긴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가 돌아보길 기다렸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부재중 전화가 왔던 것인지 아니면 알람인지 확인하려는 찰나였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의 발신자, 그리고 그 아래로 선명하게 찍힌 메시지 한 줄.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어.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나는 숨을 멈췄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계획? 무슨 계획? 내 의심이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이 그녀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아니,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내 몸속을 흐르는 혈액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전부였다. 아내를 향한 믿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지만 오늘 확인한 사실들은 그 금 사이로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다. 오늘 오후 아내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은행 입출금 내역서는 내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거액이 그녀의 개인 계좌로 계속해서 입금되고 있었다. 생활비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금액,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찍히는 알 수 없는 발신자명.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쪼들리며 살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려 애썼건만 그녀는 이미 다른 누군가의 품에서 화려한 삶을 꿈꾸고 있었던 걸까? 배신감은 화를 넘어선 공포로 다가왔다. 아내는 대체 누구에게 이토록 거액을 받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화려한, 그래서 내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남자가 있었던 것일까?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시나리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당신, 오늘 좀 늦을 거야. 퇴근길에 받은 그녀의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다시 내 가슴을 찔렀다. 늘 하는 핑계, 야근, 이제 그 단어만 들어도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나는 홀린 듯이 차 열쇠를 챙겨 집을 나섰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행동이었다.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늘 한 걸음 물러나 있던 나였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말한 회사 근처가 아닌 그녀가 평소 자주 가겠다던 외근 장소 근처의 공영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어둑어둑해진 주차장 구석,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곳에 그녀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억누르며 내 차의 시동을 끄고 숨죽여 지켜봤다. 주변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만이 내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낯선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아내의 차 바로 옆에 멈춰섰다. 내 호흡은 완전히 멈췄다. 잠시 후 아내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그 낯선 남자의 차 쪽으로 걸어갔다. 멀리서 봐도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훨씬 더 꾸며져 있었다. 내가 알던 그 수수한 아내가 아니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려 아내를 맞이했다. 남자의 실루엣은 건장했고 여유가 넘쳐 보였다. 두 사람이 짧게 무언가 대화를 나누더니 아내가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차가 주차되어 있는 이곳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활짝 웃으며 그 남자와 함께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는 종소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곧이어 엔진음이 낮게 깔리며 두 사람이 탄 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다. 저 멀리 붉은색 호미등이 밤의 어둠 속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내가 잘못 본 환상인 것일까? 나는 홀린 듯이 시동을 걸고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울먹임조차 삼킨 채 가속 페달을 밟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어락에 띠띠띠띠 하는 기계적인 비프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귓가를 찔렀다. 나는 거실불을 켜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난 며칠간 나를 갉아먹던 불안과 의심이 이제는 서늘한 분노가 되어 뱃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아내가 들어왔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옷자락을 타고 거실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나를 향해 다정하게 웃으려 했지만 거실에 웅크리고 앉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그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와 그간 모아둔 영수증,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를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형편없을 정도로 갈라지고 떨렸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흩어진 종이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낯선 남자의 차에 오르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힌 흐릿한 CCTV 캡처본, 그리고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거액의 내역들. 나는 그 사진들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짐승처럼 소리쳤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매일 야근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면서. 그 시간들에 다른 남자랑 웃고 떠들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보낸 지난 5년의 시간이 겨우 이 정도였어? 돈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내가 지겨워져서? 가슴속에서 맺혔던 응어리가 터져나왔다. 아내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나는 그녀가 변명하기를 차라리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녀의 그 침묵이 나를 가장 잔인하게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까? 나는 식탁을 쾅 내리치며 다시 한번 다그쳤다. 말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본 게 다 사실이지? 너 그 남자랑 어떤 사이야? 나를 벌레 보듯 피하던 이유가 결국 그거였어? 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소심했던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만큼이나 깊게 파인 증오가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그녀는 내 고함에도 흔들림 없이 그저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때였다. 아내는 천천히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내려놓았다. 가방은 헤어지고 낡아서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한 듯 보였다. 나는 그녀가 도망치거나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의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금속이 맞물리는 지익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낡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식탁 위의 사진들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그것은 나를 향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서류들이 담고 있는 무게가 나를 압도했다. 서류 봉투 위로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서류의 가장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쩌면 나의 모든 의심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낼지도 모를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아내는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억눌린 흐느낌을 가까스로 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넣으며 여전히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나를 가두었다. 나는 이제 이 서류를 펼쳐야만 한다. 하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탁자 위에 던져진 서류들이 거실 바닥으로 흩어졌다.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토록 의심하고 저주했던 그 남자의 정체, 그리고 아내가 늦은 밤마다 사라졌던 이유가 이제 내 눈앞에서 실체를 드러낼 시간이었다. 아내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흐느끼다 천천히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 안에는 구겨진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가 내민 종이들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외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익은 서류였다. 3년 전 내 병명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진료비 청구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채업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과 매달 꼬박꼬박 입금된 송금 내역서가 겹쳐져 있었다. 당신의 수술비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약값. 보험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 당신이 알면 절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부릴 걸 아니까 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만 했어. 그 사람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채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기댈 곳은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 아내의 말은 벼락처럼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나는 그저 내 병 때문에 힘들다는 투정만 부렸을 뿐이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워할 때 아내는 주말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새벽 배달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느꼈던 그 비릿한 땀 냄새와 피로에 지친 뒷모습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그녀가 나를 피했던 건 외도가 아니라 자신의 초라하고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당신이 평범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 그 소소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내 몸에 손을 댈 때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단한 현실을 들킬까봐 그게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던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였어.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아내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내 심장은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다. 내가 증거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다그쳤던 그 시간들,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날카로운 의심과 차가운 눈빛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아내는 이제 울음조차 낼 힘이 없는지 바닥에 웅크린 채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들었다. 그 속에는 병원비 독촉장과 함께 아내가 지난 3년 동안 몸을 혹사해가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넣어 남편의 생명을 연명시킨 숭고한 희생의 기록이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종이를 꽉 쥐었다. 손끝에 배어나오는 서늘한 감각이 비현실적이었다. 아내의 헌신을 배신으로 치부하며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나의 어리석음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차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나를 향한 심판처럼 느껴졌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망가뜨린 이 고귀한 사랑 앞에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내 온몸을 마비시켰다. 나는 스스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짓밟아버린 살인자였다. 아내의 그 희생을 나는 의심이라는 칼로 난도질해버리고 말았다. 거실에 흩어진 차가운 영수증들이 내 얼굴을 비웃는 것 같았다. 아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아니 차마 내 입으로 물어보기조차 겁났던 잔인한 진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한 걸까? 희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내가 아내의 헌신을 불륜이라는 더러운 단어로 낙인 찍고 짓밟아버린 것이다. 아내의 떨리는 어깨와 공포에 질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뱉었던 그 모진 말들 누구랑 있었어? 얼마나 받았길래 이따위 짓을 해라는 끔찍한 의심들이 비수가 되어 아내의 심장을 찔렀을 것을 생각하니 구토감이 밀려왔다.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마치 내 폐부를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문고리를 잡으려다 다시 멈칫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녀를 보겠는가? 나는 천하의 계자식이었다. 그때 현관문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올 사람이 없는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불쾌한 담배 냄새를 풍기는 아내와 얽혀있던 그 친구라고 불리는 사채업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알던 순박한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과 비열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깊게 배어 있었다. 그는 나를 밀치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훑고는 나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여전한 내 친구, 아직도 이 꼴로 살고 있었어? 그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다. 알아? 내 마누라가 너 살리겠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구걸했는지. 그 여자 이제 한계야. 이자 계산해봤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오늘까지 원금 일부와 이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뺏어갈 거야. 이제는 장기 매매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지. 아니면 내 마누라가 몸으로라도 때우든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난도질했다. 아내가 그동안 겪었을 모멸감과 고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분노보다는 비참함이 앞섰다. 내가 버린 병원비, 내가 망쳐버린 우리의 인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다. 그저 사채업자의 비웃음을 받아내며 아내의 피와 땀으로 일군 돈을 다시 뜯길 위기에 처한 쓰레기일 뿐이었다. 꺼져. 내가 낮게 읊조렸다. 하지만 그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더 크게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일주일이야. 그 다음엔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그가 나가고 난 뒤 정막만이 거실을 메웠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런데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을만 했던 그저 피곤함의 일부라 여겼던 통증이 아니었다.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에서 비릿한 철분 맛이 감돌았다.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대니 손바닥에 검붉은 피가 가득 묻어나왔다. 아,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내 몸 안의 장기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이었다.
아내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저당 잡혔는데 나는 이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어 그녀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사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죽어야 이 굴레가 끝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내가 사라지면 아내는 그 막대한 빚을 홀로 떠안고 세상에 버려질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는 이 저주스러운 생명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모르겠다. 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막힌 신음만이 새어나왔다. 어둠이 시야를 잠식해 들어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기억 속에 다정했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가운 계산기와 돈 냄새를 풍기는 악마의 얼굴뿐이었다.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봐, 생각은 좀 해봤어? 그 여자가 몸을 망쳐가며 갚아온 돈이 얼마인 줄 알지? 이제 한계야.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내의 고된 손등과 밤마다 몰래 파스를 붙이며 끙끙 앓던 그 뒷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쓸모있는 남편이었더라면 그녀가 이런 끔찍한 구렁텅이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하면 그녀를 이 지옥에서 완전히 빼낼 수 있습니까? 그가 낄낄거리며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간단해. 한 번에 정리할 큰돈이 필요해. 아니면 내가 사라지거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내가 찾던 유일한 탈출구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왜 이리도 고요한지.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켜진 작은 스탠드 조명이 아내의 지친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내 투병 생활을 뒷바라지하느라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갈라진 손끝. 그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쳤는데 나는 그동안 그녀를 의심하고 모욕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무심하게도 차갑기만 했다. 내가 죽으면, 아니 내가 치료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져준다면 보험금과 그동안 아내가 아등바등 모아둔 돈으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빚쟁이들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겠지. 내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거대한 족쇄이자 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사랑했어. 정말로 내 모든 생을 다해 사랑했어. 나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을 종이 위에 눌러 적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만들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사랑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도 고통스러운 치료도 없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녀가 깨지 않게 조심하며 내가 먹어야 할 약봉지들을 모두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잠든 그녀의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이 용기를 다시는 느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혀왔다. 나는 가방에 단출한 짐을 챙기고 식탁 위에 쓴 편지를 올려두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해. 나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마. 이제 빚도 짐도 없는 곳에서 편히 살아. 당신의 앞날엔 빚만 가득하게 빌게.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내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오늘 이후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당신을 향한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속죄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아둔 유서 형식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매만졌다. 보험금 수령인으로 아내의 이름을 적어넣은 서류, 그리고 내 남은 장기기증 서약서까지. 이 비참하고도 초라한 생을 마감함으로써 적어도 아내를 짓누르던 그 끔찍한 빚더미에서만은 그녀를 해방해주고 싶었다.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거실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던 내 손이 얼어붙었다. 그곳엔 눈물로 범벅이 된 아내가 내가 남긴 편지를 손에 쥔 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녀가 들고 있는 종이 뭉치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내는 편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내게 달려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이었다. 내가 당신 살리려고 그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견디며 빚을 갚아온 건데. 당신이 이렇게 사라지면 나는 이제 누굴 위해 살아가야 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날을 밤새워 일하고 얼마나 많은 차가운 시선을 견뎌냈을지 비로소 피부로 느껴졌다.
나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녀를 껴안았다. 내 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병마의 기운과 그녀의 따뜻하지만 가녀린 몸이 겹쳐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나는 흐느끼는 아내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원자를 몰라봤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이 일렁이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아픔을 투명하게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감출 것도 훔쳐볼 것도 없었다. 내 남은 삶이 얼마나 짧을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보낼 하루하루가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는 속죄의 시간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서로의 손을 놓지 말아요.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적어도 서로의 곁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집안의 작은 조명 아래 비친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있었다. 빚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고 내 몸을 갉아먹는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평온했다. 비극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화해는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이고도 아름다웠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 밖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약속했던 날보다 하루 일찍 그자가 찾아온 것이다. 아내는 불안한 듯 내 옷자락을 꽉 잡았다. 문고리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불길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과연 이 선택이 서로를 향한 이 뒤늦은 이해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함께 추락하는 서막에 불과할까? 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찬바람과 함께 나는 아내의 손을 더욱 세게 맞잡았다.